안녕하세요, 한차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같은 사건 다른 판단, 부제는 다 안된다던 이혼 합의서로 재산 분할 2억 전액 방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조금 재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대방 A가 저희 의뢰인 B한테 재산 분할 2억을 청구했는데요. 소송을 걸어왔는데 전액 방어를 했어요. 결론은 제가 이제 B를 피고를 대리해서 전액 방어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건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될 확률이 높다, 될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받은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도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의뢰인한테 보여드리고 나니까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변호사님 선임하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변호사님들 거의 다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 근데 다 안 된다고 했던 사건이래. 이 합의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된다고 해서 내가 맡겼는데 결국에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를 모르고 수행했고,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다른 변호사님들 다 안 됐다고 말했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게 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사건은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받았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왜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된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결과에서도 됐을까? 그걸 비교해보면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 B가 이제 부부였는데, A가 남편이고요. B가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상대방 남편 쪽은 종합 세트였어요. 도박, 부정행위, 폭행, 양육비 미지급, 이렇게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매우 안 좋죠. 이런 상태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협의이혼을 2020년에 협의이혼을 부부가 했어요. A와 B가 협의이혼을 2020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협의이혼 할 때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따로 넣는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라고만 결정을 했고,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이혼된 시점으로부터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척기간인데, 이 특징은 뭐냐면 제척기간이 2년이 도과되기 하루 전날에 딱 하루 남겨두고 재산 분할 소송이 걸려왔던 거예요. A가 B한테 걸었던 거죠. 우리 의뢰인한테.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B는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얼마를 청구했냐면 2억 원을 딱 청구했거든요. 2억 원을 딱 청구해 놓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는 논거는 저기 2022년에 걸린 소송이고 2020년에 이혼이 됐는데 2016년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어요. 합의서 2016년에 써진 거. 제가 이혼 합의서 편에서 원칙은 뭐냐, 이혼 합의서는 부부의 이혼 합의라 함은 혼인이 파탄될 무렵에 작성되어야지, 그냥 혼인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은 거의 다 무효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 뭐 담배를 계속 펴요, 매일 늦게 들어와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보 당신 한 번만 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전 재산 나한테 준다고 써, 이렇게 이제 혼인 기간 중에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다 무효거든요. 근데 이혼 합의서가 유효하려면 이혼할 단계에 와가지고 진지하게 서로의 재산을 다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내가 뭐를 주고 네가 뭐를 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혼 협의할 단계에서 제대로 변호사 조력 가급적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문구로 작성되는 합의서만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B 입장에서,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근거가, 안 줘도 된다는 근거가 2016년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잖아. 그럼 그때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혼은 2020년에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일반론에 따르면은 이혼 합의서가 무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했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이 이혼 합의서 가지고는 재산 분할을 아예 각하 0으로 만드는 건 어렵다 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러면은 반대로 2016년에 됐고 2020년에 협의이혼이 됐는데 저는 무슨 근거로 제가 제일 기피해란 변호사가 뭐예요?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이 B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저는 충분히 80% 확률로 가능하겠다. 왜냐? 일단은 2016년에 작성되고 2022년에 협의이혼 된 거는 맞지만 별거를 했거든요. 이 부부가.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 중.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이 16년도에 협의서가 작성될 당시에 부부의 혼인 파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만 명확하게 잡아버리면은 충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론에 따라서 혼인 기간 중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가 아니고 이혼 파탄될 무렵에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4년이나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하겠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이미 우리 A, B의 부부 관계는 2016년에 끝나 있었는데 2020년에서야 서류 정리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일단 별거 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건 정황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완전히 끝나 있었고 2020년에는 거의 서류 정리만 한 것입니다라는 논거를 만들 만한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이 시점까지 끌어오는 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한 거는 저는 뭐냐면은 2020년에 협의이혼 했잖아요. 그러면은 A가 정말로 이혼 합의서가 무효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재산분할을 그때 2020년에 협의이혼 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야 되잖아. 조금 늦게 몇 달 뒤에 했다. 거기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제척기간 만료 하루 전일까? 가 저는 궁금하더라고. 판사님도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다가 2년 거의 끝자리 와가지고 A는 갑자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을까? 하려면 진작에 하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일단 그건 우리 의뢰인한테 B한테 유리한 면이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이제 사건조사를 해보니까, 의뢰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상대방이 이 재산분할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다른 소송이 있었어요. 다른 소송은 우리 B 의뢰인하고의 소송이 아니고 B의 모친하고, 그러니까 A의 과거 장모죠. 장모 간에 민사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민사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B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사위가 장모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막 빼돌리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은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B의 모친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사위라는 사람이 재산을 막 빼돌리고 하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도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승소했단 말이야. 모친이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다. 그 승소한 날이 언제냐면은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거의 직전 일자였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B의 모친 과거 장모한테 민사소송에 패소하니까 자기가 원래 빌려갔던 돈을 자기는 떼먹고 싶었는데 장모가 악착까지 소송 걸어가지고 사행위 소송까지 해서 돈을 다 받아가니까 자기는 이제 뿔따고 원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나는 당신 딸 B한테 재산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제척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대충 흘려버리면은 그래 그건 알겠어. 근데 장모와 그 B의 모친하고 A 간의 민사소송이 이 사건 소송하고 그 형식적으로는 관련이 없잖아요. 당사자도 다르고. 하지만은 저는 사건을 볼 때요,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만료 하루 전에 왜 제기됐는가가 궁금했고, 그리고 A 입장에서 잘 보시면은 A가 협의이혼을 했어요. 2020년에. 그러면은 자기가 재산분할 권리가 있으면은 한두 달 안에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만히 내비두다가 나한테 B한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B 모친한테 민사소송에서 깨져서 기분이 나빠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처음부터 협의이혼 했을 때부터 2년 동안 재산분할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생각을 안 했다는 거는 A도 2016년에 작성한 이혼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풀어서 법원에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척기간 직전에 B의 모친한테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B한테 정말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희 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B한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척기간 만료 하루 전에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의 사실은 A의 본질적인 의도입니다 라고 제가 이 민사소송의 판결문까지 제시하면서 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서두에서 그거를 눌러버린 거예요. 이 재산분할 이혼 합의서 유효하냐 어쩌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A가 왜 이렇게 2년이나 거의 도가 직전에 소를 제기했는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이 B의 모친의 민사소송이 저는 이 사건 소송에서 활용할 때 매우 유용하겠다. 물론 이 민사소송 판결문 하나 가지고 이 소송을 다 뒤집거나 깨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A가 2년 동안에 내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원래 없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기분이 나빠서 제기했다는 것은 A의 진위를 이 이혼 합의서에 대한 A의 의사를 확인하는 요인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변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 합의서가 비록 너무 과거에 작성돼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약해 보일지 모르나 당사자들이 2022년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이혼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만 작성되었느냐, 제가 항변함 이제 사건 조사를 들어갔으면서 이제 과거 변론을 펼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혼 합의서 그때 일시적으로 딱 작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막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뒤에도 이 별거 기간 중에도 그 A, B 간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A가 B한테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면 너 재산 다 해라고 내가 합의서까지 써줬잖아 하라고 수차례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혼 합의서 자체는 16년에 작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의사 확인이 장기적으로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이혼 합의가 거의 협의 이혼 했을 무렵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시간적으로 끌어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혼 합의서가 소송 과정에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는 판사님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혼 합의서 내용이 너무 부당해. B한테 너무 유리한 내용이야. 그래서 판사님이 A한테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야, 협의이혼이 2020년에 했는데 이혼 합의서는 2016년에 써졌네. 그러니까 이혼 합의서는 무효야. 해버린 그만이야. 그만인데, 그럼 판사님이 A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을 때이지요.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B의 변호사인 저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절대로 A의 편을 안 들어주고 싶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이혼 소송은 뭐다? 이미지 소송이다. 이미지 소송으로 완전히 뭐 그거 하나만으로 결판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좌우가 된다. 근데 A는 다행스럽게 거의 이미지 나락의 끝판왕이었어. 거의 종합 세트죠. 도박했지, 부정행위 했지, 폭행했지, 그 이혼한 다음에도 양육비 미지급했지.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 공격을 얼마나 쏟아 부어냈겠어요. 거의 A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놨겠죠.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일단 판사님은 기초적으로 A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왜냐면 A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A도 내팽개치고 나가서 뭐 B를 때리고 이렇게 해버렸고, B는 A가 바람이 나와서 나가버려서 애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처지란 말이야. 제가 판사라도 이 편을 들어주고 싶지, 기초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의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이혼 합의서 내용이 100% 일치되게끔 협의이혼이 됐던 게 아니에요. 약간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양육비 부분이 조금 달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혼 합의서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점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양보를 해줘. 양육비를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양육비를 빼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혼 합의서에서는 양육비를 A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다 써져 있었는데, 협의이혼서에서는 재산분할 지키느라고 양육비를 빼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양육비를 못 받았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적시가 된 게 뭐냐면, 이혼 합의서랑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일치가 있지만은 그것은 B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고, 그건 재산분할에 대한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판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에서는 전부 다 각하를 시켜서 각 청구 자체를 다 날려버리고 소송 비용도 A가 다 물어라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조금 종합 세트인 거예요. 우리가 이혼 소송 전략에서 이미지 싸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내용에 매여서 있으면은 사건의 본질을 못 본다. 그냥 기계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죠? 못 보고 결국에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 본질을 찾으려면 의뢰한테 유리한 요인들,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인들, 여기서 상대방이 왜 2년이나 있다가 제척기간 만료 하루 전에 소송을 제기했는가의 본질을 꿰뚫어 가지고 판사님한테, 비록 이혼 합의서가 2016년에 써졌지만 A와 B는 여전히 당사자 의사 일치 합의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고, 제척기간 하루 전에 A가 소송을 제기한 거는 A 스스로도 이게 합의서가 유효해서 재산 분할 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 B의 모친과의 민사소송 때문에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원리 원론적으로 이혼 합의서가 혼인기간 중에 작성됐으면 무효 아니야?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죠. 본질이 보이시죠?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님도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는 A의 2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